100년 전 경남 진주시. 천민 중 천민으로 차별받던 백정들이 일어섰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 저울형, 평등할 평. 백정들은 저울처럼 공평한 세상을 꿈꾸며 형평사를 설립했다. 그로부터 100년,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운동은 한국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형평운동을 이끌던 백정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백정이었다라는 거를 어쨌든 외부로는 얘기 안 했어도 저희한테는 얘기를 좀 하셨죠. 드디어 형평운동의 주역, 백정의 후손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은 순사들이 와서 미리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오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오늘 한 백정인권운동가의 불꽃 같은 일생이 부활한다. 진조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장지필, 지자 필자 쓰시는 걸로 들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희귀한 자료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이다. 유리건판은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시킨 필름으로 20세기 초 널리 이용되던 사진기술이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일본인 고고학자 도레이 류조. 그는 조선 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유리건판 기술을 이용해 조선의 유적과 인물을 기록했다. 그가 촬영한 사진이 약 3,800장. 그 가운데 백정 사진이 무려 100여 장. 도리 류조는 왜 유독 백정을 주목했을까? 도리 류조는 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 류조는 일본에 있는 불황민, 일본에서도 신분이 낮은 계급, 별도로 모여 사는 신분이 낮은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도리 류조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조선에도 백정이라고 부르는 불황민 같은 계급이 있더라. 백정이라는 그룹이 인류학적으로 정말 다를까라는 궁금증에서 저렇게 백정이라는 특정 그 계층을 따로 콕 집어서 조사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백정이란 도축업이나 가죽 제품 혹은 버들고리 제품을 만들던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던 말이다. 조선시대 천민 중에 천민으로 차별당한 계층이 바로 백정이었다. 1914년 도리 류조가 경남 진주에 와서 진주의 백정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1914년 1월 17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일본 학자 도리 유조라는 학자가 당시에 백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마당에 지금 소가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그 뒤쪽에 요 가야 봉토분이라든지 이제 진주의 그 수정봉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의 집을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요 집이 당시 백정의 가옥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진 속 백정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 오늘날 번화가가 되었지만 당시는 민가에서 뚝 떨어진 야산 아래 외딴 집이었다. 백정의 집이 읍내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백정들은 전통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섞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도 백정들은 떨어져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백정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천한 신분이었다. 충남 예산의 백정마을, 피천마을이라고 불렀다. 백정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그 우리말로 하면 피천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이죠. 도사를 하면은 많은 그
그 핏물을 좀 닦아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살장 바로 앞에는 그 항시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냇가가 피천이죠. 그래서 피천말 하는 유래가 바로 그 백정들이 도살업을 해서 세척하고 그때마다 빨간 피가 내려간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가 피천만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가 그 동네 그 천만이라고 이름 나서 뭐 피만 막 잔뜩 흐르고 내리는 줄 알고 우리도 그 가고 몰래 피해서 딴 데 다니고 학교도 막 이렇게 그러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어요. 예산의 백정들이 살던 마을이다. 백정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평민의 어린아이에게조차 존댓말을 올려야 했다. 백정은 백정끼리만 혼인을 할 수 있었고 백정의 신부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었다. 백정의 자녀는 이름을 지을 때 인의 지신 같은 좋은 뜻의 글자를 쓸 수 없었다. 주로 개나 돌, 바위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백정의 딸은 비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머리 모양만 봐도 누구나 백정의 딸이란 걸 알 수 있게 강요했다. 백정의 아들은 갓을 못 쓰고 페랭이 모자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이를 거부하면 주민들이 멍석말이 등 사적 처벌을 가했다. 백정들이 무슨 정자관을 쓰고 그 검은 갓을 쓰고 이를 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게 가장 백정들은 옷매무시가 최고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페랭이거든. 페랭이 쓰고 뭐 빨간 뭐가 있으면은 저건 백정이구나. 결혼을 할 때 백정 신랑은 말 대신 소를 타게 했다. 백정 신부는 가마 대신 널빤지를 타고 시집을 갔다. 백정은 부모가 죽어도 상복을 입거나 곡을 할 수 없었다. 백정의 장례식에는 상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백정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무덤을 쓰게 했다. 우리 소설가 항순원 씨의 작품 1월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곡을 못하기 때문에 곡 대신에 소 울음 소리를 내야 했답니다. 되게 이제 참 가슴 아픈 그 이야기인데요. 이 백정들은 죽어서도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와 격리된 곳에, 그리고 백정들의 무덤에는 때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이게 때를 입히지 않는 무덤을 보고 이게 백정의 무덤이구나. 일반인들 알 수가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정 인권운동이 진주에서 시작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백정에 대한 차별은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차별은 여전했다. 1900년 경상도 16개군의 백정들이 경상남도 관찰사를 찾아와 청원을 올렸다. 백정들도 페랭이 대신 갓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장덕찬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백정들의 어떤 그 신분의 상징이었던 페랭이를 없애고 이른바 이제 그 갓을 쓰게 해달라, 우리 백정들에게도 갓을 쓰게 해달라라고 탄원서를 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관찰사 조시영이 황당한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그런 탄원을 받은 관찰사는 이 백정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아주 그 심한 모욕을 주게 되는데요. 백정들에게 갓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정들에게 생소가죽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생소가죽으로 갓끈을 만들어서 쓰라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경상남도 백정들의 집단 청원 사건은 황성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이 청원을 주도한 장덕찬의 아들이 훗날 형평사를 설립해 백정인권운동을 이끈 장지필. 그는 백정으로서 당한 차별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도 그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족에까지 도환으로 낙인을 찍어 자녀들 교육의 기회는 물론 영원히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 잡는 방법도 모르는 자식과 손자, 증손자까지 똑같이 천대를 받습니다. 1905년 진주 백정의 집 인근에 교회가 생겼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진주교회였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부터 저 집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km 조금 더 되고 2km는 안 될 겁니다. 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의 시장에 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진주 시민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아코디언을 타고 또 여자분들도 여성교사들도 같이 활동을 하니까 구경거리로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백정들도 교회에 나갔다. 그런데 백정들은 교회에서조차 차별을 당했다. 백정 신자들은 일반 신자와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봐야 했다. 진주 교회에는 백정들이 당한 차별을 기록한 소중한 문서가 있다. 이 책은 1930년에 우리 교회 장모님이 우리 교회 연역사라 해가지고 낸 책인데 개별교회 역사로서는 제일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1909년 새로 부임한 라이얼 목사가 백정 신자와 일반 신자들이 함께 예배를 보게 했다. 그러자 일반 신자 200여 명이 반발해 교회를 떠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비 기체의 구별이 없으니 한 곳에 예배범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즉 몇 형제는 말하되 목사님의 말씀이 옳으나 아직 신앙이 깊지 아니한 교우를 보나 우리나라의 예절과 풍속을 본다 할지라도 합할 시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고 결국 백정 신자들이 원래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보겠다고 양보해 사태가 진정됐다. 백정 신자들이 우리가 그럼 종전처럼 자리를 비킬 테니까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온 그 신자들이 백정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고 저렇게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백정과 일반인들이 동석해서 예배를 드린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1910년 장지필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한다. 장지필이 경상남도의 백정들을 모아 도수조합, 즉 도축조합을 결성하려 한다는 기사이다. 장지필은 왜 도축조합을 만들려 했을까?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백정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의 자본이 도축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지필은 도축조합을 만들어 백정들의 일터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정부가 그분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산업에 대한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 도축장 이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단체라든지 또는 부유한 비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던 상황인 거죠. 장지필이 시도한 도축조합 설립운동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뒤 진주 옥봉동에 일본인이 대규모 도축장을 세운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우리 진주에 이제 일부 토착 자본과 일본 자본이 결합해서 이 장지필의 도수조합 건립을 방해하게 되고 그 도수조합 그 건립이 딱 실패하자마자 바로 뒤에 이 옥봉 일대에 일본인이 세운 큰 도수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도축조합 설립에 실패한 장지필은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떠났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제약으로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지필은 독학을 해서 이곳 메이지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메이지대 자료실에는 장지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에 유학하여 1920년에 메이지대학 법과에 입학했다. 성적 우수자였는데 3년째인 1922년에 가정의 사정으로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장지필은 1922년 법학과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던 그가 왜 학교를 그만두었을까? 제가 추론하기에는 1922년 그 해가 일본의 수평사가 창립된 해이고 그 다음 1923년이 형평사가 창립된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일본의 수평사 창립을 보고 조선에 귀국을 한 게 아닌가. 장지필이 학업을 중단한 1922년 일본에서는 인권운동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에도 조선의 백정처럼 도축업과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던 에타라는 천민 집단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이들 천민이 사는 마을을 부락이라 부르며 대대로 차별하고 천시했다. この前の川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川のこちら側ですねは被差別部落と呼ばれていた地域。 1922년 카시와라 부락의 천민 출신 청년들이 모여 천민 해방 운동을 시작했다. でここが水泳社発祥の地、この村の青年たちが水泳社の創立を提起し結成に至るというところで、ですのでここは人権のふるさとっていうふうに橿原は呼ばれています。 1922년 3월 3일 사이코 만키치 등 청년들이 수평사를 창설했다. 이들은 수평사 창립 선언문에서 자유와 평등을 갈망해온 천민 집단 에타가 단결해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수평사 운동은 천민 계급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천민들이 조직을 만들어 차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백정의 아들 장지필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ですからその新しくですね明治大学の記録でチャンジピルが1920年に入学をして22年まで東京で勉強していたとすれば水平社の動きを知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ですね。でそれを知った上で朝鮮に帰って公平社を作ったということも十分考えられます。 장지필은 귀국한 뒤 조선 총독부에 취직하려고 했다. 하지만 호적에 찍힌 도한, 즉 백정이란 낙인 때문에 또 한 번 좌절한다. 민적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로 잔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독부에 취직하기 위해 경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민적 등본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등본을 확인한 바 직업란에 도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것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의 해방 운동을 하려고 우리들의 눈물 자국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장지필이 귀국한 1922년 진주에서는 이학찬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백정의 어떤 신분적 제약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했고요.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번번이 거절을 당했고 또 혹여 학교 입학이 허가되더라도 백정의 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또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1923년 4월 25일 장지필을 비롯한 진주 일대 백정들이 형평사를 설립했다.
저울형 평등할 평, 저울처럼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형평사였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 사람이 되기를 기약함이 본사를 만든 취지라. 장지필은 형평사 초대 본사위원을 지냈다. 그는 형평사를 통해 어떤 사회를 꿈꾸었을까? 형평사를 창립한 지 2달 뒤 장지필이 동아일보에 기고문을 실었다. 우리 운동은 애원적이기는 하지만 반항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부득불 대항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두가 해방되어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만입니다. 형평사 초대사장은 양반 출신인 강상호 선생이 맡았다.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 진주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은 형평사에 참여해 큰 힘을 실어주었다. 1923년 형평사 지도자들이 정읍의 보천교를 찾아왔다. 학교 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백정이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정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진주에서 형평사 간부들이 학교 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보천교 본소를 방문한 거죠. 1923년이죠. 진주에서 그 형평사 핵심 멤버였던 뭐 천석구, 강상호, 신현생 이런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이제 월곡 선생을 면담하고 갔다는 얘기인데, 자료상으로는 학교 설립 자금을 받은 것이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형평사가 설립되자 전국의 백정들이 지사나 분소를 만들었다. 학교와 강습소 같은 교육기관도 설립했다. 경찰서에서, 일본 경찰서에서도 야, 이 백정들이 개 모임까지 한다. 형평 강습소, 개 모임을 통해서 강습소를 또 만들어 놓고 형평사 조직은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예산에서 논의됐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학습도 이제 하고 선생님도 이제 급료를 주면서 그 선생이 백정 출신 선생인지 몰라도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식인을 이제 초빙을 해서 강습소를 운영하고 하는 건데, 1920년대 전반기 전국의 형평사 지사와 분소가 무려 80개. 형평사는 회원 40만 명을 거느린 전국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했다. 형평사 사원 중에는 백정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다. 부당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백정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염원하고 있던 이제 일종의 이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이제 신분의 평등, 그걸 다른 말로는 신분 해방이라 할 텐데, 그 신분 평등에 대한 어떤 열망들, 이 부분들이 진주에서 형평사가 창립이 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창립 다음 해 형평사는 진주에서 서울로 본사를 옮겼다. 당시 형평사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장지필이었다. 장지필은 형평사 중앙총본부 상무집행위원으로서 전국을 돌며 활약했다. 당시 언론은 장지필의 동정을 추적해 보도했다. 전국 각지의 형평사 지사나 분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해결사가 바로 장지필이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형평사 내에서 조사위원을 파견해가지고 다시 또 조율을 합니다.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형평사 중앙본부에서 장지필이나 이동환 같은 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당국과 또는 그 지역 도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하게 하죠.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파업으로 이제 답하는 그런 단계를 밟습니다. 장지필이는 그 형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활동을 합니다.
형평운동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앙에서 파견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거죠. 1925년 예천지사 창립 2주년 행사에 장지필이 참석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낙동강의 지류인 한천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 백정들이 여기 한천 변의 일로 많이 모였죠. 대하느라고. 그런데 행사 중 예천 청년회장 김석희가 백정을 차별하는 연설을 해서 문제가 됐다.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조선에서 백정을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일종의 이제 막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칙령으로서 신분이 해방이 됐으니까 평등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아마 가보 계획을 뜻하는 것 같은데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남의 잔치 축하식에 와서 형평운동이나 형평사원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날 예천의 청년 500여 명은 형평사 대회장과 예천 분사 사무실을 습격해 백정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시장을 일단 시대가 아직도 너희들이 이렇게 외칠 때가 아니다. 나라에서 갑오 경장 때 발표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런 운동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양반계층의 자녀들이 습격을 하게 됩니다. 대회장을.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29사람이 심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날 형평사 중앙총본부 상무위원 자격으로 축하식장에 왔던 장지필은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함께 왔던 이소 씨는 구타를 당한 끝에 예전과 같은 백정으로 살겠다는 항복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예천 형평사 습격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분노한 형평사원들이 예천의 집결에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결국 예천 청년회장이 사과를 했다.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사발 통문이 돌고 공문을 보내고 이래서 전국 시도 단위 형평사 운동 본부에서 예천이 전부 다 집합을 해요. 예천 사건은 형평사의 조직력을 전국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장지필이 서울로 돌아온 날 많은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환영식을 열 정도였다. 예천 사건을 계기로 조선 총독부도 형평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예천 형평사 사건 이후가 되면 이걸 계기로 형평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경계 혹은 뭐랄까요, 대처 이런 것들이 총독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26년 1월 장지필은 형평사 대표로 사상단체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사회운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여러 단체와 제휴해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강령도 채택했다. 식민지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차별받고 그래서 그 조선인이 차별받고 있는데 그로부터 해방해야 되는 것은 독립운동이고 우리 백정들이 그 차별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는 운동 정신하고 똑같아. 조선인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차별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뭉쳐서 일본이라는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차별하는 거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형평사는 일본의 천민해방운동 단체인 수평사와의 제휴도 공식 결의했다. 연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로 장지필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평사와 수평사의 연대 활동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差別に対して反対をするという意味では公平者も水平者も同列であ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
置かれている状況が日本の場合は植民地支配をする側で、公平者は植民地支配を受ける側ですから、そこに対して、お互いがですねあまり触れないというか、連帯のためには。でともすれば水平社から言うと、優越感であるとか、公平者が、置かれているですね植民地支配の状況を、無視する、反省をしないということもあったわけですよね。 1926년 12월 장지필이 체포되었다. 고려 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고려 혁명당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던 양기탁, 오동진 등 정의부와 당시 최대의 종교단체였던 천도교, 그리고 형평사 간부들이 참여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형평사에서는 장지필과 이동구, 이동환 등 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형평사에서도 이 고려혁명당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일제가 여러 가지 형평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해라든가 탄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민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이 독립운동 단체인 고려혁명당에 참여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혁명당 사건이라든지 또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연이어서 일어났던 형평사 사건을 다 장지필이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장지필을 비롯한 백정 출신의 형평사 지도자들, 이들이 분명 일정 정도 우리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928년 형평사는 인권을 뜻하는 인생권과 생존권을 의미하는 생활권 쟁취를 주장했다. 생활권은 요즘 말로 하면은 경제적인 권리 또는 사회적인 권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인권의 개념이 그 당시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분들은 인생권과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933년 일제가 형평 청년 전위 동맹 사건을 일으켰다. 일제는 전국 각지의 형평사 조직원 100여 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형평사가 인권운동을 넘어 계급운동으로 전향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형평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형평운동을 시작할 당시 약 12년간의 기간을 예상하고 이를 선전, 사업, 실행의 3기로 나누어 착착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이들 3기의 과정을 다 실천하였으므로 형평운동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과 같은 시각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1935년 형평사가 대동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권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활동은 사실상 마감되었다. 1938년 일제가 아시아 침략 전쟁을 일으키자 대동사는 전투기를 헌납하는 친일 행위를 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력을 또 보호하려고 하다, 일제하에서 보호하려다 보니까 일제가 요구하는 데 응하면서 비행기도 헌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형평운동, 인권운동, 반차별운동과는 성격이 멀어져서 1935년부터는 형평사도 형평정신을 이은 것도 형평운동도 아닌 단절된 것이다. 35년부터는 형평운동과 단절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私の考えでは、ペクチョンとされる人たちの、生活を守るということを基本にしていたのがチャンジピルの立場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立場から考えると、日本が戦争を行っていく中で、自分たちの生活を守るためには、ある程度日本に協力を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差別の問題ももちろんありますけれども、生活の問題ですね、経済的な問題、それを重視していた、そういう面から言うとですね、やはり日本の植民地支配の下でその生活を守るためには、ある程度日本に協力をするということも必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た
と私は思います。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인권운동가로 또 한때는 독립운동과 사회운동가로 활약했던 장지필. 그 이름은 결국 친일 인명사전에 오르게 되었다. 그분들의 한 행적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변명하거나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 있었던 고뇌는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혼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정 후손들, 형평사원들의 집단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그런 활동, 그러니까 변질된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죠. 참 역사가 참 안타깝죠.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사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형평운동 지도자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양반 출신으로 형평사 운동에 가담해 초대사장을 지낸 강상호 선생. 그는 형평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역시 양반 출신으로 형평운동에 참여했던 신현수 선생도 공적비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 반면 백정 출신 지도자 장지필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장지필에 관한 기록이 일본에 일부 남아있다 해서 찾아갔다. 일본의 수평사 운동 자료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이 자료 가운데 장지필에 관한 기록이 있다. こちらに展示している資料がアジア太平洋地域の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資料ですね。 수평사 활동가 요네다 토미는 수첩에 형평사 활동가로 백정 장지필과 이학찬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そうですね。こちらに公平社の創立者としてお二人ですかね。ジャン・チビルさんとイ・ハッチャンというお二人の名前が記されていますね。 의령군 의령읍 출신의 백정 장지필. 이 메모가 장지필을 찾는 단서가 될까? 의령읍 사무소를 찾아가 장지필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아봤다. 장지필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19년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6.25 이전에 그 제적부가 소실돼서 급사무소가 면사무소가 불이 타갖고 소실돼갖고 6.25 이후에 거를 본인들이 신청했는 거에 한해서 제적부가 만들어지가 있거든요. 실낱 같은 단서가 있었다. 2019년 8월 형평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자신이 장지필 선생의 후손이며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름은 장모라는 영문 이니셜이 전부였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SNS에서 장모라는 이니셜을 쓰는 사람들을 검색했다. 수많은 장모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중 장지필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7월 형평운동 기념탑에서 그를 만났다. 맞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지필의 증손자라고 소개했다. 증조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들었습니까? 저는 장지필 진짜 필자 쓰시는 걸로 들었고요. 백정 인권운동 지도자 장지필의 직계 후손을 드디어 만난 것이다. 모르고 진주성을 보러 왔었죠. 보러 왔다가 형평운동 기념탑 이게 있길래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형평운동 진주 할아버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기억이 잠깐 있었는데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 기념탑을 보면서 근데 맞은 것처럼 기억이 확
떠올랐죠. 그 할머니가 그 얘기하셨던 거니까 어떤 얘기였어요? 그때? 형평운동 하시면서 어렸던 얘기, 그리고 진주 할아버지가 뭐 명시대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그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취업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뭐 억울해하시면서 이렇게 피를 토하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셨다 이런 말씀도 좀 들었고, 형평운동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할아버지께서 개구리도 하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활동하신 게 잘 이루어져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집에 사진이 좀 있고요. 후손이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이 사진. 형평운동 지도자 장지필의 노년 모습이다. 아버지가 뭐 일제에 그 부역하셨던 뭐 그런 것들도 안 좋았던 얘기도 저한테 하셨고, 또 반대로 이게 아버지는 되게 용기 있는 말을 하신 거네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 부역하셨다는 말까지 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뭐 고려혁명당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뭐 옥고를 치렀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후손에게 호적 자료를 받아 장지필에 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장지필 일가의 호적, 백정의 낙인이 지금도 생생히 찍혀 있었다. 요 재미난 게 직업을 여기다 썼는데 상업이라고 하면서 도살이라고 해놨어요. 도살. 소 잡는단 말이죠. 상도살, 아주 좀 특이한 처음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32-17. 장지필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의령읍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동네 주민은 장지필의 집 주소지가 과거 도축장 근처라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변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요정도가 도축장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집도 아무것도 없었거든. 사람 살만한 편은 아니었네요. 형평사를 설립할 무렵에도 장지필은 이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지필은 형평운동을 하던 중 충남 홍성군 광천읍으로 이사를 했다. 홍성군 광천읍의 장지필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여기. 바로 여기요? 네. 그 자리가 이렇게. 주소지 집터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이게 옛날 장기필 선생이 살던 집의 흔적이네요. 대나무 밭에 남은 기와 조각이 과거 이곳이 사람이 살던 집터라는 것을 말해준다. 주민들은 이곳에 과거 도축업과 관련된 사람이 살았다고 증언했다. 자기가 소가 필요하면 소도 막 갖다가니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하다가니 주고. 소요? 소 이제 이르는 소. 네. 옛날에는 소가 이랬으니까 동이소. 그런 것들 갖고 갖다 놨다가 자기가 이러면 쓰고 주고 이렇게 했다고 소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여기가 맞네. 여기가 맞는데 혹시 이 근처에 그 도축장이 있었습니까? 도축장은 저기 저 시내. 시내에. 신랑동. 네. 여기 시내 쪽에. 네. 여기 바로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여기서 2km. 2km. 장지필의 집 주소지에서 오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축장이 있었다. 과거 도축장이 있었던 자리, 장지필의 일가도 이 도축장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천으로 이주한 뒤에도 장지필 일가는 일제경찰의 요시찰 대상이었다고 한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신 그런 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자랑스러운
또 한편으로는 형사들이 와서 짐치고 있고 며칠 있다가 또 가시고 이제 일본 형사들이 집 앞에 짐을 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며느리인데도 그런 고통을 좀 감내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해방 후 장지필은 조봉암과 함께 진보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진보당의 당수는 조봉암, 장지필은 총무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1958년 9월 12일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등 31명이 고 장지필 선생의 묘비 건립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연락할 곳은 청량리동 산 1번지, 장지필 선생의 아들 주소지였다. 청량리동 산 1번지에는 장지필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을까? 경희대학교 뒷산, 신문기사에 실린 장지필의 아들의 주소지는 숲으로 바뀌어 있었다. 후손이 장지필의 장례식 사진을 공개했다. 이것이 백정인권운동가 장지필의 마지막 모습이다. 호적에 나온 사망 추정일은 1958년 8월 13일. 그의 나이 74세였다. 오늘날 도축업자나 정육업자 그리고 가죽제품 디자이너는 더 이상 백정이라 천대받지 않는다. 100년 전 진주에서 형평사를 만들며 꿈꿨던 저울처럼 공평한 사회가 온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백정 차별 철폐 운동에 평생을 바친 장지필이란 인권 운동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